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지난 30년간 삼각별은 단순한 엠블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의 명령이었고 경비원의 거수경례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통행증이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개인이 성취한 성공의 높이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견고해 보이던 초롱성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 채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BMW 7127대, 벤츠 6만 467대, 3년 연속 왕좌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 두 브랜드 사이에는 8660대라는 단기간에 메우기 힘든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벤츠는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직도 벤츠를 사는 사람이 있느냐는 조롱 섞인 냉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 변했거나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깊고 서늘한 이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고급스러운 외관 뒤에 숨겨진 7가지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제네시스와 테슬라가 턱 밑까지 추격해온 시장의 재편, 1억 원이 넘는 차량에서조차 옵션으로 장난을 치는 오만한 상술, 그리고 인천 청라의 지하주차장을 8시간 넘게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화재와 그 속에 은폐되었던 배터리의 정체까지. 높은 금리와 환율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달렸고 누군가는 추락했습니다. 삼각별이 상징하던 프리미엄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이 거대한 환상이 어떻게 해체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잔해 속에 남겨진 진실은 무엇인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판매량의 숫자가 아닙니다. 브랜드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게 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가장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시장입니다. 벤츠 S클래스의 판매량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한다는 데이터는 인구 대비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사실상 이 거대한 플래그십 세단의 세계 최대 소비국임을 입증합니다. 5천만 명의 인구가 14억의 중국과 3억의 미국을 압도하는 이 기현상은 이 나라에서 벤츠가 갖는 의미가 단순히 이동에 있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 땅에서 벤츠는 결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 위에서 통용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신분증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통과할 때의 시선, 혹은 거래처 주차장에 들어설 때 느껴지는 미묘한 공기의 변화. 삼각별은 운전자의 연봉과 직함, 그리고 그가 도달한 생애주기의 성취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증거로 기능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명함에 직함을 새기듯 자신의 차 앞에 삼각별을 박아 넣었습니다. 그 뒤틀린 욕망과 안도감이 결합하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벤츠를 철옹성 같은 일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2022년 연간 판매량 8만 대라는 정점을 찍었을 때만 해도 이 독주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부터 차가운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BMW와의 격차가 좁혀지더니 2024년 마침내 역전당했고 2025년에는 그 간극이 8,660대까지 벌어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초롱성이 단 3년 만에 형체도 없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왜 이토록 갑작스럽게 만료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32살의 평범한 직장인 김 과장이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결혼 2년 차에 갓 태어난 아이를 둔 그는 대한민국 어디에나 존재하는 이 시대의 전형적인 가장입니다. 그런 김 과장에게 벤츠 C클래스는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고된 노동의 끝에 도달할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전시장을 돌며 핸들을 만져보았고 삼각별이 새겨진 차 키를 손에 쥐는 순간 자신의 삶이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설렘은 그러나 어느 여름날의 퇴근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김 과장은 그날 자신의 동선 안에 서 있는 5대의 벤츠를 목격했습니다. 옆집, 윗집, 그리고 아래층 주민까지 모두가 같은 엠블럼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갈구했던 특별함이 사실은 가장 흔하고
평범한 풍경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도로 위에서 마주치면 고개가 절로 돌아가던 그 희소성은 이제 비좁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줄지어 서 있는 흔한 고철의 집합으로 전락했습니다. 희소성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계산기였습니다. 김 과장은 냉정하게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벤츠C 클래스 풀옵션의 가격은 7,500만 원. 하지만 시선을 돌려 마주한 제네시스 G80은 1,500만 원이 더 저렴하면서도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그 1,500만 원은 아이의 3년치 학원비였고 대출 이자를 줄여줄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허탈하게 만든 것은 옵션의 격차였습니다. 국산차는 당연하게 들어가는 시트 열선과 통풍 기능, 첨단 주행 보조 장치들이 벤츠에서는 수백만 원을 더 얹어야 하는 선택의 영역이었습니다. 겨울에 엉덩이가 시린 걸 참으면서까지 7천만 원을 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비단 김 과장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삼각별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실질적인 가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를 과시제에서 비교제로의 전환이라 부릅니다. 비쌀수록 잘 팔리던 명품의 시대가 저물고 성능과 가격을 냉혹하게 비교하는 합리성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자리에서 김 과장은 결국 제네시스의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아내도 그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삼각별의 마법이 풀린 도로 위에서 이제 벤츠는 절대적인 정답이 아닌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브랜드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기계의 심장부에서부터 신뢰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외부에서 무너졌다면 내부에서는 신뢰라는 기둥이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소위 옵션 장사라 불리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벤츠 E 클래스의 시작 가격은 6,500만 원대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숫자는 교묘하게 설계된 착시입니다. 정작 차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국인들이 경차에서도 당연하게 누리는 시트 열선과 통풍 기능, 주차를 돕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조차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 사양으로 묶여 있습니다. 필수적인 편의 기능을 하나둘 채우다 보면 가격은 어느새 8,500만 원을 넘어섭니다. 옵션 값으로만 1,600만 원, 즉 중고 경차 한 대 값을 추가로 지불해야만 비로소 탈만한 차가 완성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벤츠는 전기차 EQS 모델에 뒷바퀴 조향 기능을 탑재하고도 이를 소프트웨어로 잠가버렸습니다. 이미 내 돈을 주고 산 채 장착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매년 70만 원이라는 구독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른바 이중 과금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고객의 편의를 인질로 잡은 자본의 탐욕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인물, 43살의 중소기업 대표 박 대표를 만납니다. 그는 2023년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 7,800만 원짜리 E 클래스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거래처를 방문할 때마다 느껴지던 주변의 부러운 시선은 그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럭셔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이 기괴한 비용 구조를 체감하며 그는 자신이 브랜드의 VIP가 아닌 단지 정기적으로 결제해야 할 수익원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서늘한 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박 대표가 마주할 진정한 공포는 옵션 가격표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여름의 어느 새벽, 그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자신의 차와 같은 엠블럼을 단 차량이 뿜어내는 거대한 화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른 그 막대한 비용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독일 기술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24년 8월 1일 새벽,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고요한 안식의 장소가 아닌 8시간 20분 동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벤츠의 전기차 EQE에서 시작된 불길은 주변 차량 140대를 집어삼켰고 유독가스를 마신 주민 23명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타버린 것은 비단 자동차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벤츠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쌓아올린 안전이라는 이름의 신화가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 형체도 없이 전소되었습니다.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화재의 잔해 속에서 드러난 은밀한 기만이었습니다. 대중은 벤츠의 호언장담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2년 벤츠의 전기차 개발 총괄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모델의 세계 1위 업체인 CATL에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명확히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의 하드웨어를 뜯어보자 드러난 실체는 세계 점유율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의 제품이었습니다. 1억 원에 육박하는 고가의 차량에 소비자가 알지도 못하는 저가형 중국산 부품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박 대표 역시 그 배신감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뉴스를 보며 자신의 차 지하주차장에 세워진 벤츠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예약은 2주 후에나 가능합니다. 반면 같은 날 BMW를 타는 직원은 이미 본사로부터 무료 안전점검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객을 대하는 두 기업의 극명한 온도 차이는 박 대표로 하여금 삼각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접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이후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은 87%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독일차의 탈을 쓴 중국차라는 의미의 짱차라는 명칭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8시간 20분간의 화염은 벤츠라는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의 실체가 얼마나 취약한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가감없이 폭로했습니다. 신뢰가 제로 변한 자리에 남은 것은 이 거대한 기계 장치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가에 대한 서늘한 의구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만적인 부품 공여보다 더 깊은 곳에는 우리가 차마 짐작하지 못했던 거대 자본의 뒤얽힌 지배구조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독일차라고 부를 때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정교한 기계공학, 장인정신, 그리고 유럽의 오랜 전통. 하지만 벤츠라는 브랜드의 심장을 해부해보면 그 혈관에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삼각별의 껍데기를 한 껍을 벗겨내면 드러나는 실체는 독일의 자부심보다는 아시아 거대 자본의 냉혹한 이해관계에 가깝습니다.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지배 구조를 들여다보면 최대 주주는 독일인이 아닙니다. 약 10%의 지분을 가진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 즉 BAIC가 1대 주주이며 지리자동차의 회장 리수프가 세운 투자회사가 약 10%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두 중국 자본의 합산 지분은 20%에 육박하며 이는 벤츠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상징합니다. 더욱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는 벤츠 코리아의 수익 구조는 더욱 기형적입니다. 벤츠 코리아 지분의 49%는 말레이시아계 화교 자본인 레이싱홍 그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역시 이들의 100% 자회사입니다. 한국 소비자가 벤츠를 구매하면 그 이익은 한성자동차를 거쳐 레이싱홍 그룹으로 그리고 나머지 배당금은 다시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독일 본사로 흘러갑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과실을 위해 지불한 막대한 자금은 국내 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대신 해외 거대 자본의 금고를 채우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벤츠를 향해 던지는 장차, 중국차라는 비아냥은 단순한 감정적 배설이 아니라 이러한 불투명하고 복잡한 자본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독일의 유산이라고 믿으며 지불했던 그 프리미엄의 대가는 과연 누구의 배를 불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대 자본은 한국 시장에서 벌어들인 조 단위의 수익을 다시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벤츠가 한국에 쏟아부은 투자 지표를 확인하는 순간 더욱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벤츠가 이 땅의 소비자들을 단지 수익을 위한 통계 수치로 취급하고 있을 때 경쟁자인 BMW는 조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0년 동안 오직 벤츠 S클래스만을 4대나 갈아탔던 50대 중견기업 대표 이 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차타가 공인하는 삼각별의 충성 고객이었지만 2024년 가을 그 견고했던 믿음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부터 무너졌습니다. 정기 점검을 위해 방문한 서비스 센터에서 부품 수급을 이유로
3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의 핵심은 고객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지만 벤츠는 그의 귀중한 시간을 무참히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호기심에 방문한 BMW 전시장과 인천 영종도의 드라이빙 센터는 그에게 전혀 다른 감각을 선사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세워진 6만 평 규모의 드라이빙 센터는 단순한 체험장을 넘어 BMW가 한국 시장에 바치는 일종의 헌사와도 같았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청라 연구개발센터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품 물류센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의 뒷받침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장은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지 돈을 벌어가는 시장으로만 보는 회사와 기꺼이 자본을 투여해 뿌리를 내리는 파트너로 보는 회사의 차이를 말입니다. 실제로 벤츠코리아의 재무 구조를 뜯어보면 그 실체는 더욱 서늘합니다.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말레이시아 화교 자본과 독일 본사, 그리고 그 배후의 중국 자본으로 송금합니다. 최근 3년간 BMW가 한국에 1조 원 이상을 재투자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쌓는 동안 벤츠의 투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는 영민합니다. 누가 진심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지, 누가 우리를 단물만 빨아먹는 도구로 여기는지 피부로 느낍니다. 이 사장은 결국 20년의 충성을 뒤로하고 BMW 7 시리즈의 출고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객 변심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고객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냉혹한 정죄입니다. 하지만 벤츠를 덮친 마지막 몰락의 그림자는 기업의 경영 철학이 아닌 정부의 차가운 정책 한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은밀하게 즐기던 그 과시의 특권이 돌연 낙인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의 과시는 언제나 모호함이라는 외피를 둘렀을 때 가장 우아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내가 타는 비싼 차가 개인의 성취인지 혹은 회사의 비용 처리를 위한 수단인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 회색지대야말로 벤츠가 군림해온 비옥한 토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 정부가 도입한 한 줄의 정책은 이 우아한 기만을 단번에 박살냈습니다. 8천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강제된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이 선명한 형광빛 식별표는 벤츠의 심장부를 직격했습니다. 벤츠의 상징인 S클래스는 그동안 판매량의 70% 이상을 법인 수요에 의존해 왔습니다. 도로 위를 유유히 흐르던 검은색 S클래스들은 이제 성공한 개인의 상징이 아니라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감시 대상이라는 시각적 낙인을 찍힌 채 달려야 합니다. 은밀한 과시의 즐거움이 공적인 감시의 피로감으로 변질되는 순간 삼각별의 매력은 급격히 휘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S클래스의 법인 판매량은 6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개인 구매 비중이 높고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해온 BMW는 이 폭풍에서 비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저 차는 누구의 돈으로 굴러가고 있는가? 번호판의 색깔 하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브랜드의 아우라를 절세의 도구라는 초라한 실체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과시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선망이 조롱의 소재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벤츠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단순한 정책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기저에는 기성세대가 구축한 성공의 방정식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한 더욱 거대하고 냉소적인 새로운 세대의 흐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삼각별 대신 무엇에 자신의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 것일까요? 번호판의 색깔이 외부의 시선을 규제한다면 세대의 교체는 내부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합니다. 30대 직장인 김 과장으로 대변되는 MZ세대에게 벤츠가 갖는 위상은 기성세대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층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홍수 속에서 자라나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선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간파한 세대입니다. 과거에는 인스타그램에 삼각별 로고를 올리는 행위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카푸어 혹은 구시대적 과시라는 냉소적인 꼬리표가 붙는 플렉스의 몰락을 목격합니다. 이들에게 벤츠는 더 이상 성공의 징표가 아니라 부모 세대가 집착하던 낡고 무거운 굴레일 뿐입니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차가운 철제 덩어리에 묶어두는 대신 이들은 수십 번의 해외여행과 고유한 취향이 담긴 경험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소유가 아닌 경험의 자본화가
이들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대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저울질하는데 극도로 능숙합니다. 엠블럼이 주는 일시적인 우월감보다 당장 내 손안의 스마트폰과 완벽하게 연동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해주는 애프터 서비스 품질을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벤츠가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기본 사양을 유료 옵션으로 돌리는 오만을 부릴 때 이들은 주저없이 테슬라의 혁신이나 제네시스의 압도적인 편의성에 손을 들어줍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일상을 얼마나 더 편리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가라는 냉혹한 질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벤츠코리아는 최근 인터뷰에서 판매량 하락에 신경 쓰지 않으며 더욱 고고한 럭셔리 이미지를 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무시한 럭셔리는 그들만의 고립된 성벽이 될 위험이 큽니다. 고객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브랜드가 과연 새로운 세대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고 그들이 쌓아올린 성벽 밖의 세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각별에 찬란했던 시대가 저물어가는 황혼의 끝자락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삼각별의 광위가 저물어가는 2026년의 대한민국. 우리는 한 시대의 신화가 어떻게 해체되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30년간 한국인의 심장을 지배했던 그 엠블럼은 이제 더 이상 성공을 보증하지도 안전을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럭셔리의 본질은 화려한 장식이나 높은 가격이 아니라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무게입니다. 하지만 벤츠는 그 신뢰의 무게를 견디는 대신 자본의 논리와 오만한 상술 뒤로 숨어버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기회는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옵션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 한국 시장을 향한 진정성 있는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기만했던 과거에 대한 투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벤츠에게서 그런 변화의 기류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벽 안에서 고고한 프리미엄을 외치는 동안 성벽 밖의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번 무너진 신뢰의 댐은 수조 원의 기부금이나 화려한 마케팅으로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1년 뒤인 2027년에 도로 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BMW는 한국의 인프라와 더욱 깊게 결합해 있을 것이며 제네시스는 한국적 럭셔리의 정의를 새롭게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테슬라는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우리의 생활 양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겠지요. 그 치열한 전장 속에서 삼각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결국 브랜드라는 환상이 벗겨지고 나면 남는 것은 차가운 쇠붙이와 그 기계를 만든 자들의 철학뿐입니다. 신뢰라는 빛을 잃어버린 엠블럼은 이제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우리가 청산해야 할 낡은 욕망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1년 뒤 어떤 가치에 당신의 삶을 태우시겠습니까? 삼각별의 황혼이 깊어지는 지금 최종적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